안녕하세요. 이곳은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책틈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민감한 사람을 위한 감정 수업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상처를 받는 걸까요? 예민한 사람들이 지닌 특징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예민함 덕분에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예민한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겨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나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첫 번째, 나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3, 굉장히 그렇다 4. 이렇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세 번째,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 라고 말하거나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미리 말한다. 네 번째, 결정장애가 있다. 다섯 번째,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참고 넘기는 것이 힘들다. 여섯 번째, 유독 자연에서 위안과 평온함을 얻는다. 일곱 번째, 누군가 기분이 상하면 나도 같이 기분이 가라앉는다. 여덟 번째, 감정을 회피하거나 숨기려고 노력한다. 아홉 번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 열 번째,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혹시 내게 화가 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 11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12번째, 감정적이 되면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 두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다. 13번째, 비난받을 일이 생길까 두려워 사교 모임은 피한다. 14번째, 친구들과 함께 있을 기분이 아니라 약속을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15번째, 쇼핑을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잘 때가 있다. 16번째,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다. 17번째, 사람들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얼간이들이다. 18번째, 사람들이 내게서 어떤 매력을 발견했고 왜 나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19번째, 변화를 두려워한다. 20번째, 감정적인 내 모습이 싫고 내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에 집중하게 된다. 어때요? 한번 계산을 해보셨나요? 각 문제마다 자신이 선택한 번호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번호를 더했을 때 70점에서 80점 사이가 나오셨다면 상당히 예민한 거고요. 55점에서 69점은 예민한 편, 그리고 45점에서 54점은 약간 예민한 편, 그리고 20점에서 44점은 정서적으로 예민하지 않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민함을 삶의 무기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정서적으로 예민하다는 건 삶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에 압도당할 때가 많다면 예민함을 선물로만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민한 사람들이 갖기 마련인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기쁨을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 그리고 상대방에게 느끼는 깊은 유대감, 또 자연을 향한 열망, 이런 감정은 우리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상호작용이나 사건을 모두 감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풍선과 같이 사소한 일도 가슴 뭉클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예민한 사람은 자연에서 안정을 얻습니다. 자연과의 유대감을 통해 소속감을 얻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꽃향기를 맡고 파도 소리를 듣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고 나면 재충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에게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 다른 사람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보고 즐거워할 때 동물원의 동물들이 우리에 갇혀 있는 게 마음이 아파질 때가 있고, 다친 동물을 볼 때면 격한 분노나 슬픔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식물까지도 걱정한 나머지 잔디밭을 걸을 때 풀이 다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진 않으셨나요? 민감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합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할 줄을 압니다.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같이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대한테는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될지 알고 있죠. 아마 누군가 울고 있다면 몇 시간이고 그 사람을 걱정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반 친구가 선생님께 잘못된 행동을 할 때면 선생님이 기분이 상할까 봐 걱정하고, 비싼 준비물이 필요할 때는 집안의 재정 상황을 같이 걱정하기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의미 있는 선물을 고르는데도 탁월한 재주가 있죠.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낸다는 건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감정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확대 해석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까 지나치게 신경 쓰는 나머지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에 빠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가끔씩은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모두 들어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감한 사람은 상당히 너그럽지만 한순간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특성, 그리고 더불어 타인에게 상당한 배려를 베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기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성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끔은 어느 선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까지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변명거리를 내가 찾아주기도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나쁘게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지적하는 반면 본인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인 것보다
불쾌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사소하게 신경을 거스르는 문제에 쉽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도 상대와의 인연이 끊길까봐 몇 번이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보입니다. 의심이 많은 탓에 타인의 말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군다고 오해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씩은 너무도 지쳐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이나 힘겨운 문제를 듣고 있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으로도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지나치게 분석하고 파고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저 혼자 있고 싶어지는 감정이 커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하다는 건 최고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최대의 난제인 셈이죠. 너무도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른 악순환을 불러오기도 하는 탓에 정서적 민감성이 주는 긍정적인 면을 깨닫기가 힘들어집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이유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민감성은 어느 정도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특징을 알아보고 감정 관리 기술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마음이 크게 동요하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 작가는 이렇게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찰한다. 감정을 지켜보라는 거죠. 한 발짝 떨어져 본인의 정서적 경험을 관찰합니다. 이 감정이 몸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고 어떤 일로 이 감정이 발생했는지 그냥 조용히 관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튀어가기 전에 자신의 마음과 충동을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다가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다가 최고점에 이르고 그리고 다시 점차 약해지는 걸 느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다음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이란 어떤 감정이 생겼다는 걸 인식은 하지만 그에 따라 행동하지는 말라는 걸 의미합니다. 감정에 지배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선택으로 그걸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그냥 감정이고 그 감정 때문에 어떤 행동을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민한 사람은 지금 느끼는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자꾸 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특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슬픔이나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관심과 애정을 자꾸 확인하려 들기도 하고요. 또 뭔가 허전함에 자꾸 음식을 먹거나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수용한다는 건 그 감정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 감정 때문에 특별하게 반응하거나 저항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감정이 점차 사그라들면 그 다음은 그 감정 이면에 담긴 정보를 분석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격한 감정은 저절로 사라지고 그 감정이 소멸되고 나면 마음이 진정된 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도 좋고 명료하게 사고하고 판단해 다음 행동을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자라면서 점차 배워왔죠. 예를 들어 얼굴을 찌푸리면서 소리를 지를 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짧은 그 대화에서 부모님은 우리의 감정을 추측했고 우리도 부모님의 감정을 추측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나 양육자 가운데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감정을 관리하는데 미숙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한 분들이 많죠. 본보기로 배우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외면하고 숨기고 두려워하는 데만 익숙하다면 그 해결 방법을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네 생각이 틀린 것 같아.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 외에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레 짐작하고 힘들어했던 기억, 그리고 또 사소한 비판에도 과민하게 반응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누군들 부정적인 비판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나 비판받는 걸 고통스러워합니다. 실제든 짐작이든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언가가 좋다는 식의 긍정적인 가치 판단에서도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요. 무언가가 좋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가 나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가치 판단은 부정적인 가치 판단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비교하고자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어떤 것이든 좋다, 나쁘다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기 스스로의 판단은 물론 타인을 향한 판단도 잠시 내려놓을 때 감정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고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에만 집중할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추측, 왜곡된 이야기에 반응하는 그런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면 민감해지는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순간을 세어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생각과 발언에 판단이 묻어난다고 느껴질 때 그게 몇 번 정도였는지 세보는 겁니다. 나는 물론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요. 시간별로 알람을 설정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결코, 훨씬 좋은, 훨씬 나쁜 이렇게 판단이 드러나는 단어는 되도록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도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이런 판단의 기준을 제외하고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동을 고치고 싶다면 실제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주 판단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흘려보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를 자신의 해석대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은 그저 내 판단일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현실로 돌아오면 됩니다. 판단을 내려놓기 위해 이 말을 몇 차례나 더 반복해야 할 겁니다. 반응하거나 몰입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판단을 놓아주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판단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내 판단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무던하게 넘어가는 일이 조금씩 수월해집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다양한 그룹이나 사람들을 기준으로 본인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이렇게 평가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은 미처 몰랐을 수 있지만 사실 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타인의 한 면만 선택적으로 바라보고 비교하다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복을 입은 모델의 모습, 큰 부를 잃은 부자, 살림살이의 대가, 이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타인과 비교에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우월감의 이면에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도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자신보다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판단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의적인 판단과 편협한 시각을 지우고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자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들이 악의가 아니라 선의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것도 좋습니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조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건강하게, 굳건하게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는 감정이 의사결정 과정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큰 불안을 느끼고 있거나 감정에 압도돼 있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꼼꼼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좀처럼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바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때로는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의욕이 꺾이거나 자신이 선택한 해결책을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딜레마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 접근 방식과 의사결정 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결정 성향을 파악해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문장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문장의 번호를 적어두시고 나중에 판단 결과로 삼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몇 날 며칠 모른 척 지내곤 한다. 독서, 운동, 음악 감상, 청소 등 다양한 일을 하며 해당 문제를 머릿속에서 지운다. 만약 이 내용이 해당하신다면 1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2.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보통 나보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과 미리 대화를 나눈다.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2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 숫자도 적지 않으시면 됩니다. 3. 각각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고 분석하는 것이 힘들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은 고르는 편이다. 4.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너무 불안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다. 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일단 어느 쪽이든 결정하고 본다.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4라고 써두시면 됩니다. 5. 다양한 선택지를 깊이 고민하고 분석하느라 꼼짝도 하지 못한다. 내가 잘못 판단했을 것 같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6.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우울해진다. 그래서 아예 선택 자체를 포기할 때가 많다. 7. 각각의 선택지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한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당할 때가 있다.
8. 내 선택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느라 결정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만다. 9.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것저것 생각해 볼 여력도 없어 선택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든다. 10. 어느 쪽이든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다. 11. 중대한 사안임에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정작 내게 맞지 않는 선택을 할 때도 많다. 이 질문지는 25번까지 있고요. 다음은 12번째입니다. 12.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면 나는 주로 따라가는 쪽이다. 13.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현명한 판단이 아닐지라도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 14. 의사결정을 미루지는 않는다. 일단 결정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 15.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아무거나 고르고 내 선택이 옳았기만을 바란다. 16. 선택을 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외면하고 피한다. 17. 최악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려고 한다. 18. 별로 고민하지 않고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를 바로 선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19.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기가 어렵다. 20.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조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다. 21. 다른 사람에게 거절의 말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 22. 무언가를 선택하는 일 앞에서 늘 작아지고 있다. 무엇을 선택해도 늘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그저 나는 운에 맡기는 편이다. 24. 선택이나 문제 상황을 최대한 모르는 척한다. 25. 선택이나 문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꼼짝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지금까지 25개의 선택지 중에 몇 번들을 고르셨나요? 질문지를 통해 선택한 숫자들을 찾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숫자 동그라미가 있는 곳이 여러분의 의사결정 스타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4번과 15번, 8번과 24번, 11번과 19번, 10번을 골랐다면 의사결정 스타일은 충동적 접근입니다. 숫자 동그라미가 가장 많은 곳이 여러분의 의사결정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동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에 따른 불안이 무척 큰 편이어서 맑은 정신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가능한 한 빨리 선택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편인 거죠. 그 결과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 자기 회의가 깊어지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자신의 의사결정 성향이 충동적 접근에 가깝다면 무작정 행동하려는 마음에 제동을 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장 결정하고 싶은 충동이 강력하게 일더라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선택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깊이 고민하는 여유를 만들고 의사결정에 따른 불편한 감정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스타일이 과잉 분석적 접근 방식인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잉 분석적 접근은 의사결정에 대한 불안감과 정서적 반응이 높다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충동적 접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가능한 선택지를 모두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계속 검토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완벽한 선택이 아닐까봐 두려워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끝없이 혹시나 하는 늪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각각의 선택지가 지닌 단점에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그 어떤 선택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직접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수강 신청 기한을 넘겨서 자신이 직접 강의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의사결정 스타일이 과잉 분석형이라면 결정하는 기간을 미리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신이 설정한 기간 내에 결정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닥쳐올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둬야겠죠. 최종 선택을 한 후에는 이완과 전환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완벽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봐 두렵고 불안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죠. 두려운 문제나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곤 합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게 싫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의사결정을 맡기기도 하는데요. 막상 타인이 내려준 결정을 또 따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거나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미루다가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수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에게도 의사결정 기한을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압박하는 것 같아 힘들겠지만 효과가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저녁 식사 장소를 정한다든가 일상적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5분 내외로 결정 시간을 정해놓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든가 집이 이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라면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만의 데드라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스타일이 의존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스타일인데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듣고 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때는 자신의 생각도 매번 달라지게 되고 가장 마지막에 들은 의견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또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의견을 냈던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최선이라 생각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의사결정 스타일이 의존적이라면 내적 경험을 아무런 판단이나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본인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의존적인 접근 유형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만 생각을 한다면 선택을 내리기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여러 사람과 상의를 할 때 가급적 다른 의견을 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더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한 뒤에 장점과 단점을 생각을 해보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의적 접근 스타일은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지에 따른 장단점은 분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신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선 믿고 보는 거죠.
마음 가는 대로 내린 선택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는 믿음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의적 접근 유형에 속한다면 과거에 자신의 욕구에 따라 결정을 내렸던 때를 되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 앞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는 거죠. 또 선택지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미리 생각해 적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데요. 각각의 선택지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패배주의적 의사결정 접근 방식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면 곧장 몸에서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좌절감은 이내 슬픔으로 바뀌게 되죠. 나는 포기하는 게 좋겠어.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자책을 하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패배주의적 접근에 속하는 사람은 보통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거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뭘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정들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성공적으로 밟아나가는 모습을 미리 예측을 해보고 그것을 아주 낮은 단계부터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는 너무 큰 그림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입생이 앞으로 소화해야 될 학업량을 떠올리며 마치 자신은 끝까지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7살 아이가 한글을 떼지도 않았는데 노인과 바다를 읽을 걱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를 하나씩 배워가듯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해간다면 아무리 커다란 문제도 결국 해결할 수 있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일정한 주기로 심각한 외로움을 겪곤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잊어보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집에 덩그러니 앉아 외로움에 젖기도 합니다. 새벽에 혼자 깨어있다 보면 그 외로움은 더 커지기도 하죠. 사람을 만날 일정이 없는 주말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휴일이나 성탄절, 생일은 1년 중에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매일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은 모두가 외롭습니다. 자신만 외롭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더 키우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화론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그리 멀지 않은 시기까지만 해도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 때문에 우리 DNA는 인간관계를 갈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체적 안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집단의 일원이 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유대감을 느낄 때에 확실히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안정되는 게 느껴집니다. 외로움이 커질 때는 창의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글도 써보고 요리를 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음악을 듣고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미술관에도 가보고 이렇게 본인의 창의적인 열정이 향하는 활동이면 무엇이든 다 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이 세상의 일부로 속한다는 건강한 소속감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 활동이나 봉사를 통해 소속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봉사활동을 통해 삶에 더 큰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집안에 홀로 오래 지내는 시간이 많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워지는 시기라면 우선 사람들 속에서 긴장하지 않는 연습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대화를 꼭 나눠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도서관에 가보거나 쇼핑몰을 조용히 거닐거나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산책을 해보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연습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게 더 두려워지는데요. 그런 때일수록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끔 한 번씩은 일부러라도 나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걱정하는 데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을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걱정이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은 행복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걱정은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겠지만 상대방에 대해 염려를 표시할 때 상대방의 선택과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그럴 능력이 없다거나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의 경우 행복해지는 걸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나쁜 일이 벌어져 행복이 사라질까봐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질 것 같아서 애초에 행복을 경험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일이 생겼더라도 자동적으로 이후에는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오겠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걱정은 혼자만의 걱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친구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후로는 이런 몇 가지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모두 분석을 하는 게 때로는 올바를 수도 있고 현실적인 경우도 있지만 자신에게나 그리고 타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우선 그 좋은 일을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삶의 행복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기쁨을 즐겁게 나누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그 관계는 더욱 건강해지게 됩니다. 기쁠 때 마음껏 기뻐해야 슬플 때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때론 약점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깊은 관계가 형성되면 어쩌면 정서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될 위험이 커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긴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이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민감하게 느끼고 그 역할에 따라 때로는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바람에 따라 내 자신이 다른 무언가인 척하거나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쓸 때 진정한 유대감이 생기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깨닫고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단점까지도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대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생각과 의견,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의 강점과 약점을 건강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드러낼 때 비로소 건강한 유대감도 생깁니다. 지금까지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과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민감하다는 건 단점일 수 있는데 하지만 민감하다는 건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실제로 민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특기가 발휘되기도 하고 타인보다 더 창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깊은 감정을 이해하는 데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관계 맺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남들보다 세심하게 주변 환경을 살피고 사람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을 체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은 창의적인 작업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팀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람들은 종종 강한 직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메시지나 상황의 본질을 직감적으로 잘 파악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조금은 앞서가는 사람들 중에 민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깊은 감정을 이해하고 섬세하게 관찰하는 점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창의력이 남달라 예술과 문학, 음악 등의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은 대부분 민감성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생각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을 뛰어난 리더로 만들고 창조적인 예술가, 그리고 소중한 친구와 이웃으로 만들어줍니다. 민감성은 때로 힘들 수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사는 동안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민감함을 어디에 쓸지 사용처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